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박민지는 진흙탕에 발이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달렸다. 그녀의 고급 정장은 이미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찢겨 엉망이 되었고 한쪽 하이힐은 도망치는 도중에 벗겨져 맨발이 피투성이가 된 지 오래였다. 뒤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군화 소리와 사내들의 고함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그녀의 심장을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를 쫓는 무리는 업계에서 악명 높은 용병 집단인 블랙 바이퍼 팀으로 그들은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잔혹한 사냥개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민지가 젖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였다. 그 안에는 태양그룹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1급 비밀과 그녀의 아버지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면서도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무거운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다. 하지만 낯선 산길은 도시에서 자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다. 미끄러운 바위와 얽히고 설킨 칡넝쿨은 계속해서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그녀는 중심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이마를 찌은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고 눈앞이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려 했지만 발목이 심하게 꺾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 비탈길 위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시야를 차단했다. 빗소리를 뚫고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5명이 그녀를 반원 형태로 포위했다. 그들의 리더인 장 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는 신사적인 척 가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장 팀장은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USB를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지는 그 말이 거짓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증거를 회수한 뒤에 자신을 사고사로 위장해 처리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더욱 꽉 쥐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차라리 이것을 절벽 아래로 던져버릴지 고민했다.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의 나무 위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수연은 빗물에 젖은 참나무 가지 위에 소리 없이 웅크리고 앉아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기척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낡은 약초 바구니가 매여 있었고 손에는 녹슨 낫 대신 날카롭게 깎은 나무창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침입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수연은 평온하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소란을 피우는 이 무례한 외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산의 모든 숨소리를 읽을 줄 아는 아이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장 팀장 무리는 무력만 앞세우는 멍청한 짐승들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임을 직감하고 소리 없이 가지를 타고 내려와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조용했고 그림자보다 은밀했다. 장 팀장이 인내심을 잃고 부하들에게 민지를 억지로 끌어내라고 손짓했다. 거구의 사내가 민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다. 사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발목에는 굵은 칡넝쿨로 만든 올무가 단단히 조여져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용병들은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빗줄기뿐이었다. 혼란에 빠진 용병들이 총구를 숲 쪽으로 겨누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괴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수연은 그들의 시야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미리 설치해둔 자연 함정들을 하나씩 작동시켰다. 그녀는 땅의 지형과 식물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용하여 적들을 공략했다. 그녀가 던진 돌멩이가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자 썩은 고목이 굉음을 내며 용병들 사이로 쓰러져 그들의 대열을 무너뜨렸다. 흙탕물이 튀고 고목이 쓰러지는 혼란을 틈타 수연은 연기처럼 민지의 곁으로 다가왔다. 민지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낯선 소녀의 모습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수연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적이는 없었다. 수연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민지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짧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민지는 엉겁결에 수연의 손에 이끌려 덤불 사이로 난 좁은 짐승길로 들어섰다. 꺾인 발목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수연의 부축 덕분에 간신히 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수연은 빗줄기가 가장 거센 방향을 골라 이동하며 두 사람의 발자국과 냄새를 지웠다. 그녀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을 지날 때마다 교묘하게 길을 터주었지만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에게는 그 가시덤불이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도록 만들었다. 장 팀장은 쓰러진 부하를 일으켜 세우며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신들이 정체불명의 산골 소녀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최첨단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들었지만 폭우와 빽빽한 나무들이 뿜어내는 냉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본능과 경험에 의존해 무작정 두 사람이 사라진 방향으로 추격을 재개하며 산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한편 수연은 민지를 데리고 깎아지른 절벽 중간에 숨겨진 작은 동굴로 들어갔다. 그곳은 덩굴 식물로 입구가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 동굴 안은 밖의 빗소리가 아득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고 마른 풀 냄새가 났다. 긴장이 풀린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다. 수연은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다. 그녀는 젖은 옷을 털어내고 구석에 있던 부싯돌을 꺼내 능숙하게 불을 피웠다. 타닥거리는 불꽃이 피어오르자 동굴 안이 따스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수연은 바구니에서 말린 약초들을 꺼내 돌로 지식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약초를 다루는 의사라기보다는 무기를 손질하는 전사처럼 절도 있고 정확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수연은 대꾸 없이 민지의 퉁퉁 부은 발목을 살폈다. 그녀는 지식인 약초를 환부에 바르고 찢어진 옷자락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차가운 약초가 닿자 화끈거리는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수연은 무뚝뚝한 말투로 오늘 밤은 이곳에서 꼼짝 말고 있어야 산다고 경고했다. 밖에는 굶주린 짐승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수연에게 왜 자신을 도와주었냐고 물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낯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연은 불빛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산에 들어온 생명은 함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 즉 자신의 영역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용병들이 산을 헤집고 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기세였다. 장 팀장은 무전기로 본부에 지원 병력을 요청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민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지만 수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들과 가루가 든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수연은 민지에게 잠시 눈을 붙이라고 말한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냥을 마무리해야 했다. 이 산은 그녀의 집이자 정원이었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에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수연은 나무창을 고쳐잡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올 격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숲은 이제 수연의 무대였다. 그녀는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바람의 방향을 읽고 빗소리에 발자국 소리를 감추었다. 그녀는 용병들이 지나갈 법한 길목에 교묘하게 함정을 설치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웅덩이처럼 보이지만 발을 디디면 깊은 구덩이로 빠지는 함정, 건드리면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덮치는 덧등을 순식간에 만들어냈다. 장 팀장과 용병들은 수연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서서히 걸려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산이라는 괴물의 뱃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산의 주인은 바로 19살의 약초꾼 소녀 이수연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숲속의 추격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수연이 동굴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옷에서는 비 냄새와 함께 짙은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지를 일으켜 세우며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놈들은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집요해서 이임시 은신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수연은 민지의 팔을 어깨에 두르고 더 깊은 산속 깎아지른 절벽 뒤편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거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바위산의 틈새에 교묘하게 지어진 낡은 통나무 오두막이었다. 겉보기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사실 그곳은 수연과 그녀의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닦아온 천혜의 요새였다. 오두막 주변에는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둘러쳐져 있어 입구를 모르는 사람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바닥에는 마른 낙엽 아래 치명적인 덫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지는 절뚝거리며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오두막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선반에는 수천 가지의 말린 약초와 정체모를 가루들이 담긴 유리병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천장에는 꿩과 토끼의 가죽이 매달려 있었고 구석의 화로에서는 은은한 약재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수연은 민지를 낚지만 깨끗한 침상에 눕히고 본격적인 치료를 준비했다. 그녀의 눈빛은 의사라기보다는 기계를 수리하는 기술자처럼 건조하고 침착했다. 수연은 선반에서 짙은 보라색 액체가 담긴 병과 헝겊을 꺼냈다. 그녀는 민지의 부어오른 발목과 찢어진 상처 부위를 소독하며 능숙하게 약을 발랐다. 약이 닿자마자 살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와 민지는 비명을 질렀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을 놀렸다. 참아. 독을 빼내는 중이니까. 그녀의 말대로 고통은 잠시였고 이내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치료가 끝나갈 무렵 수연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낯선 기계음과 군화 발자국 소리를 포착한 것이다. 그녀는 즉시 화로에 불을 끄고 오두막의 모든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쳤다. 순식간에 실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민지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자 수연은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소리 내지 마. 쥐새끼들이 들어왔어. 밖에서는 장 팀장이 이끄는 블랙 바이퍼 팀이 오두막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오두막 안에 2개의 열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 팀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진입 신호를 보내며 안에 있는 것들은
산채로 잡든 죽이든 상관없으니 USB만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완전 무장한 용병들이 문과 창문을 향해 조용히 접근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이미 수연의 살인적인 정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선두에 선 용병이 현관으로 향하는 계단을 밟는 순간 탁하는 파열음과 함께 바닥이 꺼지며 날카로운 대나무 창이 솟아올랐다. 용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허벅지를 관통당해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덫이 연쇄적으로 작동했다. 허공에서 무거운 통나무가 그네처럼 날아와 또 다른 용병의 가슴을 강타했다. 매복이다. 사격 개시. 장 팀장의 고함과 함께 용병들이 오두막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다. 총알이 나무 벽을 뚫고 들어와 집기들을 박살냈지만 수연과 민지는 이미 바닥에 설치된 지하 대피 공간으로 몸을 피한 뒤였다. 수연은 총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주머니에서 곱게 빻은 가루가 든 주머니를 꺼냈다. 그것은 환각작용이 강한 미치광 이풀과 독초들을 배합해 만든 특제 가루였다. 총격이 멈추고 용병들이 재장전을 하는 틈을 타 수연은 오두막의 환기구 쪽으로 가루를 날려보냈다. 그리고 미리 설치해둔 부채 장치를 작동시켜 가루가 밖으로 그리고 틈새를 타고 들어오는 용병들 쪽으로 퍼지게 만들었다. 비바람은 오히려 가루를 널리 퍼뜨리는 촉매제가 되었다. 무색무취의 미세한 가루를 흡입한 용병들은 기침을 하며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약효는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용병들의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의 사물들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 그림자가 거대한 괴물로 변하고 빗소리가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하거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서로 엉겨붙었다. 완벽하게 훈련된 살인 기계들이 순식간에 겁에 질린 어린애들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연은 그 혼란을 틈타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를 죽이고 오두막 밖으로 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용병들을 하나씩 처리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 아니라 뭉툭한 나무곤봉과 독이 묻은 침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기절시키거나 마비침을 쏘아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장 팀장은 방독면을 쓰고 있었기에 환각 가루의 영향을 덜 받았지만 부하들이 미쳐 날뛰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열화상 카메라를 다시 켰지만 수연은 이미 차가운 진흙을 온몸에 발라 체온을 숨긴 상태였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부하들은 계속해서 쓰러져 갔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척추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나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란 말이다. 장 팀장이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묵직한 타격감이 뒤통수를 강타했다. 수연이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그를 가격한 것이다. 장 팀장은 비틀거리며 총을 겨누려 했지만 수연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하여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수연은 쓰러진 장 팀장의 가슴을 발로 짓누르며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사는 짐승보다 더러운 인간을 용서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차가웠다. 장 팀장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허리춤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수연의 발목을 그으려 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그의 동작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가볍게 뒤로 물러나며 그의 팔을 밟아 뼈를 부러뜨렸다. 오두막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민지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평범한 시골 소녀인 줄 알았던 수연이 특수부대 출신의 용병들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수연에게서 묘한 전율과 경외심을 느꼈다. 수연은 단순히 약초를 캐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친 자연이 길러낸 가장 완벽한 포식자이자 숲의 수호자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수연은 쓰러진 용병들을 칡넝쿨로 묶어 오두막 한 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들은 약 기운과 부상으로 인해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수연은 다시 불을 켜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다. 그녀의 태연한 모습이 오히려 상황의 비현실성을 극대화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에게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죠?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수연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했어. 이 산에는 멧돼지도 있고 곰도 있고 가끔은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인간 사냥꾼들도 오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때 장 팀장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상황 보고해라. USB는 확보했나? 곧 헬기가 도착한다. 본부에서의 연락이었다. 수연은 무전기를 집어들어 잠시 바라보다가 장 팀장의 목소리를 흉내내지는 않고 그냥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박살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이곳을 떠나거나 아니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 했다. 수연은 배낭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에게 건조 식량을 건네며 말했다. 먹어도 날이 밝으면 더 큰 놈들이 올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량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이제 수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이 거칠고 위험한 숲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버지도 경찰도 아닌 바로 이 소녀뿐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수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지켜온 이 숲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 여자를 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함을 직감했다. 민지는 멍하니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태양그룹이라고 들어봤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모양이었다. 민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쫓기고 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수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내 손님이라는 거고 저놈들은 불청객이라는 거야. 그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도착이었다. 수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챙겨둔 배낭을 메고 민지를 일으켰다. 가자. 헬기가 뜰 수 없는 숲 터널로 이동한다. 두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숲은 그들을 품어주었고 동시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웅장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이들의 뒤로 하늘에서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오두막을 비추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마크가 선명한 헬기였다. 하지만 그 헬기가 적인지 아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수연과 민지의 운명은 이제 칠흑 같은 숲의 미로 속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산골 소녀와 재벌가 상속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거대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광풍이 숲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민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날카롭게 깎은 나무창을 겨누었다. 서치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그들의 시야를 하얗게 멀게 만들었지만 수연의 눈은 맹수처럼 가늘게 빛나며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헬기의 하강 풍압을 견디며 언제라도 튀어나가 상대의 목을 노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등 뒤에 숨어있던 민지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불빛 속에서 헬기 측면에 새겨진 황금색 태양 문양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태양그룹의 상징이자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직접 움직일 때만 사용하는 전용 헬기였다. 민지는 쉰 목소리로 아빠가 왔다며 울부짖었고 수연은 그제야 잔뜩 들어갔던 어깨의 힘을 조금 풀었다. 헬기가 지면 가까이 내려앉자마자 검은색 전술 복장을 착용한 경호원들이 레페를 타고 신속하게 내려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금 전의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도와 기품이 있었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수연과 민지를 중심으로 원형 방어선을 구축하고 주변을 경계했다. 수연은 그들의 잘 훈련된 동작을 보며 이들이 적이 아님을 확신하고 나무창을 천천히 내렸다. 곧이어 헬기에서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내려왔다. 잘 다려진 슈트 위에 방탄조끼를 덧입은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와 민지를 끌어안았다. 태양그룹의 총수 박진석 회장이었다. 그는 딸의 피투성이가 된 발과 찢어진 옷을 보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박 회장은 딸을 진정시킨 뒤 고개를 들어 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옷을 입고 흑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왜소한 체격의 산골 소녀였다. 도저히 무장한 용병들을 상대로 살아남았다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만은 박 회장과 정면으로 마주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 만큼 당당하고 깊었다. 그때 주변을 수색하던 경호팀장이 다가와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 오두막 근처에서 장 팀장을 비롯한 블랙바이퍼 팀 전원을 발견했으며 그들 모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제압된 상태라고 전했다. 경호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이 정교한 함정과 약초를 이용한 전술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박 회장은 수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대기업 총수가 이름 없는 산골 소녀에게 표하는 예우치고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는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다며 백지 수표나 다름없는 제안을 건넸다. 하지만 수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흙 묻은 손을 털며 거절했다. 그녀는 돈은 필요 없으니 당신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만 치우고 당장 내 산에서 나가달라고 싸늘하게 대꾸했다. 수연의 당돌한 태도에 경호원들이 발끈하여 나서려 했지만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수연의 태도에서 단순한 반항심이 아닌 자신의 영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애착을 일궈냈다. 민지가 옆에서 거들며 수연이 아니었으면 자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USB도 빼앗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최 전무의 사주임을 밝혔다. 최 전무라는 이름을 듣자 박 회장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다. 그는 이미 내부 감사를 통해 최 전무가 리조트 개발 사업을 빌미로 지리산 일대를 불법적으로 파헤치고 비자금을 조성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지가 가져온 USB는 그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 산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나 혼자 떠난다고 해서 이 산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냉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최 전무는 포기를 모르는 인간이며 이번 작전이 실패하면 다음에는 용병이 아니라 불도저와 포크레인을 앞세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산을 밀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연이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이라 해도
합법을 가장한 거대 자본과 공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사실을 찔렀다.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도 그것이 사실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산을 지키려면 멧돼지를 잡을 게 아니라 그 멧돼지를 풀어놓은 주인을 잡아야 합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수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의 곁으로 와서 태양그룹의 특별 감사관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돈이나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 전무와 그 일당을 직접 처단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주변에 있던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경악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산골 소녀에게 그룹의 핵심 보직인 감사관 자리를 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박 회장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학벌이나 스펙으로 무장한 엘리트들은 이미 최 전무의 뇌물과 인맥에 오염되어 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야생의 본능을 가진 사냥꾼이었다. 수연은 박 회장의 제안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복잡한 도시도 숨막히는 빌딩 숲도 싫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숲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변하는 꼴은 더더욱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 아래 놓인 흙을 밟으며 생각했다. 방어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면 놈들의 소굴로 들어가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최선의 방어일지도 몰랐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당신도 내 사냥감 리스트에서 예외는 아니야. 만약 당신도 이 산을 해치려 한다면 내 창끝은 당신을 향할 거야. 그녀의 서슬퍼런 경고에 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바로 그런 패기가 자신이 원하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수연은 낡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그녀가 챙긴 것은 화려한 옷가지가 아니라 독초가 든 주머니, 소형 단검,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뿐이었다. 그녀는 오두막 문을 잠그며 잠시 눈을 감고 숲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당분간은 맡지 못할 고향의 냄새였다. 그녀는 반드시 돌아와 이 평화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헬기에 오르기 전 수연은 묶여있는 장 팀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감옥에서 기도해. 내가 도시에서 실패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성공하면 너희 보스도 곧 내 옆자리로 가게 될 테니까. 그녀의 섬뜩한 작별 인사에 장 팀장은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수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지리산의 능선을 내려다보았다. 검푸른 숲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익숙한 숲을 떠나 서울이라는 낯설고 위험한 정글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곰이나 멧돼지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헬기 내부에서 민지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언니.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싸움에 휘말리게 해서. 민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연은 어색하게 손을 뺐지만 거부하지는 않았다. 착각하지 마. 난 널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내 집을 지키러 가는 거지. 수연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지의 상처 입은 발에 머물러 있었다. 박 회장은 태블릿 PC를 꺼내 수연에게 앞으로 상대해야 할 적들의 프로필을 보여주었다. 최명석 전무, 그와 결탁한 정치인들, 그리고 부패한 임원들의 얼굴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뇌리에 새겼다. 마치 사냥을 나가기 전 사냥감의 습성을 파악하듯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에게 이들은 양복 입은 짐승에 불과했다.
서울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빽빽한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바다는 아름답다기보다는 어지럽고 기괴해 보였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 그녀의 무기는 나무창이 아니라 법과 감사 권한,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야생의 직감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태양그룹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다. 헬기가 태양그룹 본사 옥상 헬기장에 착륙했다. 거센 바람이 수연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수연은 헬기에서 내려 발 아래 펼쳐진 콘크리트 바닥을 디뎠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눈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숲을 올려다보았다. 어디 한번 덤벼봐.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본격적인 사냥의 시작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순간 이수연은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와 차가운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그녀가 살던 숲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건조한 에어컨 바람이 피부를 따갑게 스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림이 거대한 소음 덩어리가 되어 고막을 때렸다.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며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의 입구에서 전의를 다졌다. 로비를 오가는 수백 명의 직원들은 회장과 함께 들어온 이질적인 존재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최고급 슈트를 입은 박진석 회장의 옆에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낡은 배낭을 맨 산골 소녀가 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부조화였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경멸과 조롱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걸음을 옮겼다. 박 회장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연을 에스코트하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수연에게 이곳이 바로 놈들의 본거지이자 사냥터라고 낮게 설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고속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자 수연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했지만 그녀는 난간을 잡지 않고 두 발로 굳건히 버티고 섰다. 최상층 임원 회의실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박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자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회의실 안에는 태양그룹을 움직이는 핵심 임원 10여 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회장의 등장에 일제히 기립했지만 회장 뒤에 따라 들어온 수연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표정이 일그러졌다. 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수연을 자신의 오른편에 세웠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하듯 그녀를 소개했다. 오늘부로 이수연 양을 회장 직속 특별 감사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룹 내 모든 부서와 프로젝트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과 조사권을 부여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회장이 노망이 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때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최명석 전무였다.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삐딱한 자세로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회장님, 지금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어린애를 데려와서 감사관이라니요? 여기가 무슨 소꿉장난하는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와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최 전무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산에서 맹독을 품은 독사를 마주쳤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경계심이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몸에서는 짙은 향수 냄새로도 가려지지 않는 비릿한 피냄새가 나는 듯했다.
수연은 그가 바로 이 숲을 파괴하려는 주범이자 자신과 민지를 죽이려 했던 우두머리임을 직감했다. 임원들이 최 전무의 말에 동조하며 웅성거리자 박 회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조용히들 해. 내 결정에 토를 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표를 써야 할 것이다. 회장의 불호령의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불만 섞인 기류는 여전했다. 최 전무는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로운 척했지만 그의 눈은 수연을 집요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머리를 굴리는 중이었다. 수연은 박 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최 전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산에서는 썩은 나무가 있으면 숲 전체를 병들게 하기 전에 베어버려야 해. 네 몸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그녀의 도발적인 발언에 임원들은 숨을 들이켰다. 감히 그룹의 실세인 최 전무에게 반말과 막말을 퍼붓는 신입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키는 수연보다 훨씬 컸기에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수연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꼬마야, 여긴 네가 뛰어놀던 산이 아니야. 잘못 나대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쥐죽은 듯이 있다가 쥐꼬리만한 보상금이나 챙겨서 떠나.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들어 그의 콧구멍을 쳐다보며 덤덤하게 대꾸했다. 도시 쥐들이 산쥐보다 겁이 많다더니 말이 많네. 뼈를 못 추리는 게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것은 야생의 사냥꾼과 도시의 포식자가 처음으로 서로의 이빨을 드러내고 탐색전을 벌이는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수연은 자신에게 배정된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감사실은 본관 건물과는 별도로 보안이 철저한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최신식 컴퓨터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수연에게는 모두 낯설고 무용지물인 것들 뿐이었다. 그녀는 답답함을 느끼고 블라인드를 걷어올렸다. 창밖으로 회색 빌딩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잠시 후 박민지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발에 깁스를 한 상태였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민지는 수연에게 갈아입을 옷과 생활용품들을 내밀었다. 깔끔한 정장과 구두, 그리고 화장품들이었다. 민지는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스타일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수연은 쇼핑백에서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슬랙스와 운동화, 그리고 튼튼한 재킷만을 골라냈다. 나는 모델이 되러 온 게 아니야. 사냥을 하려면 편한 옷이 최고지.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헐렁한 작업복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옷을 입은 그녀는 훨씬 더 날렵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었다. 민지는 아쉬워하면서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오후가 되자 수연은 본격적으로 사무실 탐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대신 건물의 각 층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은 기이했다. 복도를 걸으며 천장의 환기구를 유심히 살피거나 탕비실 쓰레기통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모여있는 휴게실 구석에 가만히 서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직원들은 그런 수연을 보며 회장이 데려온 낙하산이 미쳤다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그녀를 무시하며 지나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다가오면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모든 반응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녀에게 이 건물은 거대한 숲이었고 직원들은 그 숲에 사는 다양한 동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행동 패턴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재무팀이 있는 15층의 분위기는 다른 곳과 확연히 달랐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직원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연은 복도 끝에서 누군가 황급히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사냥 본능이 발동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비상구 문을 열고 따라 나섰다. 비상계단에서는 두 남자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명은 재무팀 과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최 전무의 비서였다. 수연은 위층 계단 난간 틈새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비서가 과장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전무님께서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해외 지사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 뻥긋했다가는 알죠?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이중 장부는 이미 폐기했고 서버 기록도 삭제 중입니다. 그 산골 계집애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수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놈들은 꼬리를 자르고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지만 숲에서는 냄새까지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는 법이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민지가 사용법을 알려준 녹음 기능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증거로 삼기보다는 더 큰 먹잇감을 잡기 위한 미끼로 쓸 생각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뒤 조용히 재무팀 과장의 뒤를 밟았다.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러 옥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이 그를 공략할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 옥상 정원은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과장이 난간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수연이 그의 옆에 소리 없이 다가와 섰다. 과장은 인기척에 놀라 담배를 떨어뜨렸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발로 비벼 끄며 툭 던지듯 말했다. 불장난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다 산불 나면 혼자서는 못 끄는데. 과장은 사색이 되어 수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누구야? 여긴 직원 전용이야. 그는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난간에 걸터 앉아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재무팀 박 과장님. 해외 지사로 가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냥개가 쓸모 없어지면 주인은 그 개를 어떻게 할까? 그녀의 말은 과장의 가장 깊은 공포를 정확히 찔렀다. 수연은 과장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전 녹음한 파일의 일부를 재생해 들려주었다. 과장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수연은 그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았다. 나는 최 전무 같은 사람이 아니야. 널 미끼로 쓰거나 버리지 않아. 대신 내가 원하는 길목으로 짐승들을 몰아주기만 하면 돼. 그것은 협박이자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한편 최명석 전무의 집무실에서는 은밀한 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 전무는 측근들에게 수연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돌아온 보고서는 허무할 정도로 깨끗했다. 가족도 없고 학력도 없고 금융 기록조차 전무했다. 그녀는 서류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인물이었다. 최 전무는 짜증스럽게 서류를 집어 던졌다. 약점 없는 인간은 없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매장시켜. 최 전무는 수연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무능력한 낙하산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사내 익명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태양그룹 회장의 침해설과 무당에게 홀린 경영이라는 식의 찌라시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연에 대한 불신과 조롱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최 전무는 몰랐다. 수연은 남들의 평판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사냥감의 목덜미만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수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감사실의 조명을 모두 껐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과장에게서 받아낸 비밀 장부의 암호화된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숫자의 나열들은 마치 복잡한 숲의 미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패턴을 읽는 눈이 있었다. 돈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같아서 막힌 곳이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로 새어 나가게 되어 있었다. 수연은 밤을 새워가며 장부를 분석했다. 복잡한 회계 용어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며 하나씩 해독해 나갔다. 그녀의 학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독초와 약초를 구별했듯이 이제는 정상 거래와 위장 거래를 본능적으로 구별해내고 있었다. 새벽 3시쯤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자금 세탁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그린 퓨처라는 유령 환경 단체를 통해 리조트 개발 자금이 정치인들의 후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루트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전무의 차명 계좌가 얽혀 있었다. 수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숲에서 멧돼지의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의 짜릿함이 느껴졌다. 찾았다. 쥐구멍.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까지 완벽하게 막으려면 더 확실한 덫이 필요했다. 수연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구상했다. 놈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내일 아침 전 직원 앞에서 그들에게 선전포고가 아닌 사냥 개시 신호를 보낼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대자보가 붙었다. 그것은 수연이 직접 쓴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의 경고문이었다. 사내의 쥐새끼들이 너무 많아 방역을 실시합니다. 스스로 나오면 살려주겠지만 숨다가 걸리면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특별 감사관 이수연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대자보를 찍어 날랐고 최전무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여 전화기를 부수었다. 수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커피 우유를 빨대로 빨아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콘크리트 정글의 아침이 밝았고 사냥꾼의 덫은 이미 놓였다. 이제 굶주린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움직일 시간이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붙었던 이수연의 경고문은 불과 1시간 만에 경비팀에 의해 찢겨나갔지만 그 파장은 이미 태풍처럼 사내를 휩쓸고 지나간 뒤였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연의 정체와 배후에 대해 속삭였고 임원들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문단속을 하느라 바빴다. 최명석 전무는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분노를 참지 못해 고가의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굴러온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성벽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수연은 그 소란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사냥을 이어갔다. 그녀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는 대신 작업복 차림으로 지하 자재 창고와 물류센터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녀는 화려한 회계 장부의 숫자보다는 현장에서 나는 냄새와 촉감을 더 신뢰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쌓인 시멘트 포대를 뜯어 가루를 만져보고 철근의 단면을 꼼꼼히 살폈다. 창고 관리인들은 수연의 기이한 행동에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회장 직속 감사관이라는 명함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수연은 장부에 적힌 최고급 자재들이 실제로는 값싼 저질품으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숲에서 독버섯이 식용버섯 틈에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그 본질은 썩어 있었다. 그녀는 증거물로 젖을 시멘트 샘플과 철근 조각을 챙겨 감사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재무팀 박 과장이 넘겨준 이중장부와 대조해 보았다. 예상대로 자재비 차액은 고스란히 유령 회사인 그린 퓨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돈은 다시 최 전무의 사모펀드와
일부 정치인들의 후원금으로 세탁되어 흩어졌다. 숲을 파괴하고 리조트를 짓는 명분 뒤에는 추악한 돈놀이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최 전무는 더 이상 수연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히 무능한 낙하산으로 매도하는 것을 넘어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감사팀장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 계집애 깨끗한 척하지만 돈 앞에서는 장사 없을 거야. 뇌물수수 혐의를 씌워 아주 더럽고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란 말이야. 며칠 뒤 수연의 사무실에 낯선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리조트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표라고 소개했다.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연에게 넙죽절을 하고는 제발 자재 납품 계약을 유지하게 해달라며 사정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묵직한 사과 상자 하나를 올려놓았다. 누가 봐도 뇌물임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수연은 상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가져가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하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그는 수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자를 억지로 밀어넣고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수연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상자를 들고 쫓아나가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이수연 감사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내부 감찰을 실시합니다. 감사팀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들이밀었다. 그들은 수연의 책상 위에 놓인 사과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동시에 수연의 컴퓨터에서는 그녀가 하청업체들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는 조작된 이메일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순식간에 사내는 수연의 비리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산골 소녀의 두 얼굴, 회장의 총애를 믿고 갑질한 낙하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찌라시가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수연을 보며 수군거렸고 그 눈빛에는 이전의 무시를 넘어선 혐오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조차 이사회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당장 수연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처지로 몰렸다. 수연은 감사실에 구금된 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팀장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시골에서 약초나 캐던 주제에 돈맛을 보니까 눈이 돌아갔나? 순순히 자백하고 회사를 떠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수연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지만 수연은 시종일관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민지가 소식을 듣고 감사실로 달려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녀는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수연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내가 나서면 오히려 수연 양이 진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녀가 스스로 증명해야 해. 나는 그녀를 믿는다. 그것은 잔인하지만 냉철한 리더의 판단이었다. 최 전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을 찾아갔다. 그는 이참에 수연뿐만 아니라 그녀를 임명한 박 회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경영권을 흔들 생각이었다. 그는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구하며 수연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징계 처분을 주장했다. 박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 개최를 승인했다. 이것은 수연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날 밤 텅 빈 구금실에 갇혀있던 수연은 주머니 속에 작은 씨앗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놈들은 자신을 덫에 가두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수연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구금실에 감시 카메라를 빤히 응시했다. 최 전무가 어딘가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수연은 카메라를 향해 입모양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미끼를 물었네. 모니터 너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전무는 이유 모를 오한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수연의 눈빛에서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사냥꾼의 살기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최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과 감사팀 그리고 법무팀 변호사들이 배심원처럼 앉아 있었다. 수연은 경호원들의 감시 속에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중앙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앉았다. 징계위원장은 수연의 혐의를 나열하며 엄중하게 추궁했다.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현금 상자와 조작된 이메일 내역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시지. 변명이라도 들어는 줄 테니까.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들을 비웃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산에서는 짐승들이 덫을 놓을 때 꼭 자신의 냄새를 남기지.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흔적을 남기는 법이거든. 그녀의 알 수 없는 말에 임원들은 웅성거렸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들어 보였다. 당신들이 만든 가짜 증거 말고 진짜 장부를 보여줄까? 수연의 손에 들린 것은 박 과장이 빼돌린 원본 파일이 담긴 USB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숲에서 민지를 구할 때부터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냄새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최 전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이 사실은 수연이 파놓은 더 거대한 구덩이의 일부였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연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이 바뀌면서 그린 퓨처의 자금 내역과 최 전무의 차명 계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어제 수연의 사무실에 돈 상자를 놓고 간 하청업체 대표가 최 전무의 비서와 밀담을 나누는 CCTV 영상이었다. 수연은 이미 사무실 구석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나를 뇌물수수로 엮으려고 보낸 그 사람, 사실은 전무님 천한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바지 사장 맞죠? 수연의 날카로운 질문이 최 전무의 심장을 찔렀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피고인석에 있던 수연이 검사가 되고 심판자처럼 앉아있던 최 전무가 죄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최 전무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저 미친 계집애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쓸 수는 없어. 그가 고함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임원들의 마음속에 뿌려졌다. 박 회장이 회의실 뒷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서 있었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할 걸세. 박 회장의 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수연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수연은 박 회장의 신호를 받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최 전무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눈짓으로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사설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다 필요 없어. 전연 잡아. 저 USB 빼서. 이성을 잃은 최 전무의 명령에 건장한 사내들이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었고
형사들이 진입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문을 막아섰다. 수연은 달려드는 사내들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곳이 더 이상 회의실이 아니라 피 튀기는 사냥터임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신고 있던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명패를 손에 쥐었다. 도시 쥐들은 매너가 없네. 끝까지 귀찮게 하고. 그녀의 눈빛이 야수로 돌변했다. 첫 번째 경호원이 주먹을 휘두르자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명패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가 쓰러졌다. 수연은 책상을 밟고 뛰어올라 포위망을 뚫고 최전무를 향해 돌진했다. 이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처절한 응징의 시작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최전무의 사설 경호원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답게 조직적으로 수연을 포위해 들어왔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 움직임을 보였다. 그녀는 책상 위를 날렵하게 뛰어다니며 넥타이를 잡아당겨 중심을 무너뜨리거나 회의용 마이크를 휘둘러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그녀의 손에 잡히는 모든 사무용품은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진압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수연은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한 뒤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다른 경호원과 부딪히게 만들었다.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좁은 회의실은 오히려 수연에게 유리한 지형이었다. 그녀는 숲의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듯 의자와 책상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었다.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최전무는 비상구를 향해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대로 잡히면 감옥행이 확정적이었기에 그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쓰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그가 도망치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하고 쓰러진 경호원의 등을 밟고 도약하여 문을 막고 있던 마지막 사내를 발차기로 날려버렸다. 거기서 도망치면 죄만 더 늘어날 뿐이야. 수연이 소리치며 뒤를 쫓았다. 박 회장과 형사들이 회의실을 장악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수연은 홀로 최 전무의 뒤를 밟았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텅 빈 통로에 울려 퍼졌다. 최 전무는 숨을 헐떡이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수연은 사냥감을 쫓는 늑대처럼 거리를 좁혀갔다. 지하 4층 주차장은 으스스한 정적에 쌓여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드문드문 켜져 있어 사방이 어두웠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놈의 발소리가 끊겼다. 이것은 매복이었다. 그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다.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고 타이어 냄새 사이로 낯선 땀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역시 눈치가 빠르군. 산짐승이라 그런가? 어둠 속에서 최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시동이 걸린 검은색 스타렉스 승합차 세대가 라이트를 켜며 수연을 포위했다. 차문이 열리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용역, 깡패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다. 최 전무는 그들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준비한 최후의 덫이었다. 수연은 포위망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손을 풀었다. 도시 쥐들은 때로 덤비는 게 특징인가 봐. 쪽수가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닐 텐데. 그녀의 도발에 깡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수연은 주차된 차들의 보닛과 지붕을 밟으며 공중전을 펼쳤다. 그녀는 적의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놈들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급소를 가격했다. 하지만 수적인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수연이 한 명을 쓰러뜨리면 두 명이 달려들었다. 체력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고 등 뒤에서 날아온 강목의 어깨를 가격당한 수연이 비틀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깡패들이 그녀의 팔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짓눌렀다.
수연은 거칠게 저항했지만 10여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최 전무가 다가와 수연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렸다. 건방진 것.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쥐도 새도 모르게 공구리 쳐서 인천 앞바다에 던져주마. 그는 수연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부하들에게 그녀를 차에 태우라고 지시했다. 수연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했다. 수연은 승합차 뒷좌석 바닥에 짐짝처럼 던져졌다. 차는 급출발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수연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공포심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박된 손목의 관절을 비틀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섰다. 덜컹거리는 진동을 통해 수연은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앞좌석에 앉은 깡패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리고 있었다. 인연 이거 반반하게 생겼는데 아까운걸.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좀 데리고 놀까? 그들의 저급한 대화가 수연의 살기를 자극했다. 수연은 마침내 한쪽 손목을 결박에서 빼내는데 성공했다. 엄지손가락 뼈를 탈골시키는 고통을 감내한 결과였다.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칼날 조각을 꺼냈다. 그것은 징계위원회 전에 미리 챙겨둔 커터 칼날이었다. 그녀는 남은 발목의 끈을 끊고 재갈을 푼 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사냥꾼에게는 인내심이 가장 큰 무기였다. 차가 폐공장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의 깡패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다 왔어. 내려. 그 순간 수연이 맹수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칼날을 쥔 손으로 놈의 목 동맥을 겨냥하는 대신 운전석 헤드레스트를 딛고 날아올라 놈의 안면을 무릎으로 강타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놈이 기절했다. 옆에 있던 다른 깡패가 당황하여 칼을 꺼내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린 뒤였다. 좁은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연은 좁은 공간에서의 근접 격투에 능했다. 그녀는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해 놈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다. 불과 1분도 안 되어 차 안에 있던 3명의 깡패가 모두 제압당했다. 수연은 차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전무와 나머지 일당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오는 수연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최 전무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뭐해. 전연 잡아. 총 쏴. 쏘란 말이야. 그제야 정신을 차린 깡패들이 품에서 사제 총기와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손바닥에 탁탁 두드렸다. 이제 2라운드 시작해볼까? 이번엔 봐주기 없어.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온몸에서는 붉은 아우라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폐공장의 복잡한 지형 지물을 스캔하며 머릿속으로 사냥 경로를 그렸다. 폐공장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녹슨 기계와 철골이 널려 있었다. 수연은 정면 승부 대신 유격전을 선택했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최 전무의 공포를 극대화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결국 혼자 남은 최 전무는 공장 옥상으로 도망쳤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는 난간을 등지고 덜덜 떨며 다가오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수연은 피 묻은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쇠가 콘크리트에 긁히는 소리가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제발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원하는 게 뭐야? 최 전무가 비굴하게 애원했다. 수연은 그의 앞에 멈춰서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지은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녀는 최 전무의 멱살을 잡고 난간 밖으로 밀어버릴 듯이 위협했다. 최 전무는 오줌을 지리며 기절할 듯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수연은 그를 떨어뜨리는 대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죽는 건 너무 쉽지. 살아서 지옥을 맛봐.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 회장이 위치 추적을 통해 지원 병력을 보낸 것이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탈골된 엄지손가락을 뚝 소리가 나게 맞추고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했다.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진입하여 최 전무를 체포했다. 수연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최 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최 전무는 꼬리에 불과했고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몸통인 부패한 주주들과 이사회가 남아 있었다. 내일 열릴 주주총회는 이 모든 싸움을 끝낼 마지막 결전장이 될 것이다. 박 회장이 헬기를 타고 옥상에 착륙했다. 그는 달려와 수연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수연 감사관, 괜찮은가? 자네 몰골이 이게 뭔가? 수연은 피 묻은 얼굴로 씩 웃어 보였다. 멧돼지 잡느라 옷 좀 버렸습니다. 내일 주주총회까지는 씻고 갈 수 있겠네요. 수연은 헬기에 올라타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도시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태양그룹의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고 그녀는 그곳에서 가장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에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주주들과 이사들 그리고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최명석 전무의 긴급 체포 소식이 새벽 뉴스를 통해 전해졌지만 그와 결탁한 반대파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최 전무를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게 하고 오히려 박진석 회장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회사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경영 무능론을 내세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당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단상 위에는 현 경영진과 이사들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반대파의 수장격인 김상무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측근들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시키고 자신이 차기 대표 이사 자리에 오를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미 주요 주주들에게 막대한 로비를 뿌려놓은 상태였다. 정각 10시가 되자 묵직한 문이 열리고 박진석 회장이 입장했다. 그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어 들어와 의장석에 앉았다. 주주들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무능한 회장은 물러나라. 회사를 사유화하지 마라. 김상무가 심어놓은 바람잡이들이 분위기를 선동했다. 박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개회를 선언하려 했지만 마이크 소리가 묻힐 정도로 장내는 아수라장이었다. 김상무가 발언권을 요청하며 단상으로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박 회장을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박 회장은 신성한 경영권을 자신의 딸을 구한 산골 소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어린애가 감사를 한답시고 회사를 휘젓고 다니며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주주들은 동요했고 여론은 급격히 박 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때 강당의 거대한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문 앞에는 휠체어를 탄 박민지와 그녀의 휠체어를 미는 이수연이 서 있었다. 수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어제 입었던 피 묻은 셔츠 대신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다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위압적이었다. 수연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다. 김 상무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경비원, 뭐 하는 거야? 외부인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 회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이었다. 수연은 김상무를 무시하고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숲에서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선 우두머리 늑대처럼 고고하고 날카로웠다. 외부인이라니 섭섭하네요. 저는 회장님이 임명하신 특별 감사관 이수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붕대 감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어제 저는 회사 주차장에서 납치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회사의 임원이 고용한 깡패들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감사관을 죽이려 했을까요? 장내는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민지에게 눈짓을 보냈다.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영상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수연이 밤새 정리한 그린 퓨처의 자금 흐름도와 최전무의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리조트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 증거들이었다. 빨간색 선으로 연결된 돈의 종착지는 놀랍게도 단상 위에 앉아 있는 김상무와 이사들의 이름이었다. 여러분은 이 회사가 숲을 지키는 친환경 기업이라고 믿고 계셨겠죠.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비닐 지퍼백을 꺼내 들어 보였다. 그 안에는 회색 가루가 들어 있었다. 이건 리조트 기둥에 쓰인 시멘트 가루입니다. 바다 모래를 섞어 만든 불량품이죠. 건물이 완공되면 3년 안에 무너질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여기 계신 분들이 뱃속을 채운 겁니다. 김 상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건 다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증거 있어? 그는 필사적으로 발악했지만 수연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자료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나측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어제 옥상에서 최 전무가 수연에게 살려달라고 빌며 털어놓은 자백 녹음이었다. 김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비자금 절반은 그쪽으로 보냈다고. 최 전무의 처절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김 상무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차서 김 상무와 이사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도둑놈들, 내 돈 내놔, 살인자들. 장내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박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단상 위로 올라와 김상무와 연루된 이사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살인교사 및 횡령 배임 혐의였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사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김상무는 끌려가면서도 박 회장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박진석, 네가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회사를 키운 공신들이야. 박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대답했다. 회사를 키운 건 당신들이 아니라 묵묵히 일한 직원들과 우리를 믿어준 주주들이다. 당신들은 그저 회사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일 뿐이야. 그의 일갈에 김 상무는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박 회장은 다시 단상에 섰다. 그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제 불찰로 인해 회사와 주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회사를 투명하게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장내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다. 박 회장은 딸 민지와 수연을 무대 중앙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회사를 구한 진짜 영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수연 감사관과 제 딸 박민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용기가 없었다면 태양그룹은 부패의 늪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췄다. 수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민지는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자 이 회사의 수호신이에요. 민지의 외침에 주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흑수저 산골 소녀가 거대 재벌가의 부패를 청산하고 회사를 구했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태양을 구한 산골 소녀, 현실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강당에는 박 회장, 민지, 그리고 수연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린 수연이 휘청거리자 민지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언니, 괜찮아? 병원부터 가자.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벤치에 앉았다. 괜찮아. 그냥 배가 좀 고프네. 김밥이나 먹고 싶다. 그녀의 엉뚱한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박 회장은 수연의 옆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연 양, 자네에게 정말 고맙네. 내가 약속한 대로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계속 우리 회사에 남아서 이사직을 맡아줄 수 있겠나? 자네 같은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맡기고 싶다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이사 자리도 돈도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고향 지리산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리조트 공사를 중단하고 파헤쳐진 숲을 복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산을 영원히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것은 수연이 처음 산을 내려올 때부터 품었던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는 화려한 도시의 성공보다 흙냄새 나는 숲의 평화를 원했다. 박 회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네. 내 이름을 걸고 지리산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그 일대를 자연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힘쓰겠네. 그리고 보건 사업에도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수연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였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연을 끌어안았다. 언니, 가지마.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언니 동생 할게. 수연은 민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나는 산에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 가끔 놀러와. 맛있는 약초 비빔밥 해줄게. 그녀는 자신이 속해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도시는
잠시 머무른 사냥터였을 뿐 그녀의 집은 여전히 저 푸른 산 너머에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박 회장의 집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메뉴는 수연이 원했던 김밥과 떡볶이였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이 직접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그 식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행복이 흘러넘쳤다. 수연은 처음으로 경계심을 풀고 마음껏 웃고 떠들었다. 그녀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치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태양그룹의 쇄신안과 수연의 활약상이 보도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수연은 그런 칭호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숲을 지켰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이제 집으로 갈게요. 다음 날 새벽, 수연은 모두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짐을 챙겼다. 그녀는 민지의 머리맡에 편지 한 장과 직접 말린 허브티를 남겨두었다. 편지에는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 자라. 숲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도시의 아스팔트를 벗어나 흙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태양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그녀의 뒤를 지켜줄 것이고 민지라는 소중한 친구가 그녀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존재로 성장해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수연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리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힘차게 흐르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수연은 익숙한 산길을 걸으며 폐속 깊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1년 전만 해도 포크레인의 굉음과 매캐한 매연으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제 본연의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았다. 그녀가 서울에서 치른 전쟁의 대가로 얻어낸 값진 승리의 풍경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눈빛은 산의 전기를 받아 맑게 빛나고 있었다. 수연은 산 중턱에 위치한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주변에는 태양그룹에서 보낸 조경 전문가들이 심어놓은 토종, 나무 묘목들이 질서 정연하게 자라고 있었다. 과거 흉물스럽게 파헤쳐졌던 리조트 부지는 이제 생태복원, 숲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수연은 묘목 하나하나를 자식처럼 어루만지며 잘 자라라고 속삭였다. 인간의 탐욕이 핥히고 간 상처는 자연의 위대한 치유력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낯익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숲의 주인인 수연은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도 누가 오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등산복을 갖춰 입은 박민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휠체어도 부축해주는 경호원도 없었다. 민지는 두 다리로 씩씩하게 산길을 올라와 수연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언니, 나왔어. 이번엔 혼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니까. 수연은 피식 웃으며 민지에게 다가가 물통을 건넸다. 제법인데 이제 도시 쥐가 아니라 산토끼 다 됐네. 민지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자랑스럽게 알통 포즈를 취해 보였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재활치료와 체력 훈련을 병행하며 몰라보게 건강해졌다. 무엇보다 그녀의 내면이 단단해져 있었다. 온실 속의 화초였던 그녀는 수연을 통해 야생의 생명력을 배웠고 이제는 스스로 비바람을 견딜 줄 아는 나무로 성장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두막 앞 평상에 걸터 앉아 민지가 싸온 도시락을 펼쳤다. 투박한 보리밥에 각종 나물을 넣고 비빈 산채 비빔밥이었다. 재벌가 아가씨가 가져온 음식치고는 소박했지만 맛은 일품이었다. 민지는 밥을 먹으며 서울 소식을 전해주었다. 태양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하에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그린 태양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친환경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감옥에 간 최 전무와 그 일당들은 항소가 기각되어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통쾌한 소식도 덧붙였다. 식사를 마칠 무렵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긴장할 필요가 없는 반가운 손님의 방문이었다. 태양그룹의 전 회장이자 현재는 태양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박진석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는 편안한 아웃도어 차림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공기가 다르군, 달라. 서울 미세먼지 속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살 것 같아. 박 이사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 이사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자, 이게 자네가 받아야 할 진짜 보답일세. 지난번엔 거절했지만 이번엔 거절하지 못할 거야.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등기 권리증과 법적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지리산 일대의 사유지 수십만 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와 수연자연 보존재단의 설립인가증이었다. 회장님, 아니, 이사장님, 이게 무슨... 수연이 말을 잇지 못하자 박 이사장은 인자한 미소로 설명했다. 이사는 자네가 지켰으니 자네가 주인인 게 맞아. 법적으로 완전히 자네 소유로 돌려놓았네. 그리고 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 평생이 숲을 관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금 500억 원을 출연했어. 자네는 이제 약초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숲의 공식적인 수호자가 되는 거야. 그것은 실로 충격적인 보답이었다.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산을 통째로 사서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다. 게다가 평생 돈 걱정 없이 숲을 가꿀 수 있도록 막대한 운영 자금까지 지원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귀 영화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녀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존중 어린 선물이었다. 너무 과분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하자 민지가 옆에서 거들었다. 과분하긴 뭐가 과분해. 언니가 우리 회사를 구해서 아낀 돈이 그것보다 훨씬 많아. 그리고 이건 언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연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야. 일종의 종신 고용 계약이라고나 할까? 민지의 재치 있는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수연은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태양그룹이라는 든든한 방패와 법적인 권한이라는 창이 생겼다. 알겠습니다. 이 산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다치지 않게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요. 수연의 눈빛은 비장하면서도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숲을 둘러보았다. 수연은 박 이사장과 민지에게 숲의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어느 곳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멧돼지가 다니는 길은 어디인지, 비가 오면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교과서보다 생생하고 흥미로웠다. 박 이사장은 수첩을 꺼내 메모까지 하며 경청했고 민지는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해질녘이 되어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헬기가 이륙 준비를 하자 거대한 바람이 일었다.
수연은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들을 배웅했다. 민지는 헬기에 오르기 전 수연을 와락 껴안았다. 언니, 다음 주말에 또 올게. 그때는 멧돼지 고기 구워줘. 수연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제일 크고 맛있는 놈으로 잡아놓을게. 헬기가 멀어지자 산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쓸쓸한 고요와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언제든 찾아올 친구가 있고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연은 헬기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지리산의 능선을 황금빛으로 감싸 안았다. 수연은 오두막 뒤편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태양재단 설립증을 올려놓고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놈들은 다 쫓아냈고 이 산은 영원히 안전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십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들렸다. 장하다, 우리 수연이. 수연은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산속에서도 잘 터지는 최신형 위성 전화기였다. 화면에는 민지가 방금 보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언니, 도착하면 바로 전화할게. 사랑해. 수연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조심해서 가. 나도.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가슴속까지 퍼져나갔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만 수연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오두막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머리 위로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시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지만 산은 변하지 않는 별빛으로 빛난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 별빛 아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라니 한 마리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서 와. 여기는 이제 안전해. 고라니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잠시 머뭇거리다 숲속으로 사라졌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자연의 관리자이자 세상과 숲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내일은 재단 직원들과 함께 멸종위기 식물 군락지를 조사하러 가야 했다.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기지개를 켜며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잘 자, 나의 숲. 그녀의 속삭임이 밤바람을 타고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리산의 품에 안긴 작은 오두막에 불빛이 꺼지고 숲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거대한 태풍을 이겨낸 작은 나무는 이제 숲의 가장 든든한 거목이 되어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떠오르는 태양이 함께할 것이었다.